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리 길고도 험난했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에서야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은 가슴 한구석에 늘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기억이라 말하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제가 느꼈던 삶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시작해 봅니다. 저는 형제가 둘뿐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가난했거나 특별히 풍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곁에 계실 때는 제법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부모님 모두에게서 사랑을 받고 특히 저보다 5살 어린 동생은 너무나 예쁘고 작은 존재였습니다. 저에게는 가족이 세상 전부였기에 그때까지만 해도 인생이 얼마나 가혹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 속 어머니는 언제나 따사로운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저와 동생을 위해 따끈한 국이나 반찬을 만들어 주시곤 했고, 아버지는 힘든 일 하면서도 말수 적은 분이셨지만 우리를 향한 애정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기에 가끔은 집안의 돈 문제로 언성이 높아지는 날도 있었지만 적어도 저와 동생은 어떤 불안함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5살 무렵, 그러니까 제가 10살 조금 넘었을 때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은 저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평소처럼 동생을 데리러 유치원으로 향하던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던 겁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믿기 어려워서 저도 어린 마음에 그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왔는데 온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텅 빈 공기만이 흘렀고 아버지는 무표정으로 앉아만 계셨습니다. 동생은 아직 너무 어려서 엄마는 언제 와? 라고 물었고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본 어머니의 모습은 지금까지도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집안은 적막함과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눈이 퀭하게 들어간 채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와 동생은 어떻게든 아버지에게 의지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이전과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사도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술만 마시거나 멍하게 창밖을 내다보시는 모습이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떠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집을 나가 버리셨습니다. 동생은 어린 마음에 아버지를 찾으며 매일 울었지만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때까지는 저희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당시 아버지를 너무나 원망했습니다. 함께 아픔을 이겨내야 하는 가족을 버려두고 혼자서 모든 것을 등지고 떠난 아버지의 선택이 이해되지 않았고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동생을 지키고 일상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뿐이었습니다. 집세는 밀려 있었고 남아있는 돈이라고는 거의 없었기에 저는 학교가 끝나면 온갖 아르바이트를 뛰며 가까스로 식비와 공과금 정도를 충당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막연히 아버지는 힘들어서 잠시 도망치셨을 뿐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야 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의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계속해서 초등학교를 다녀야 했고 아이는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를 모두 잃은 셈이니 정서적으로 몹시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밤중에 잠에서 깨서 엄마를 찾으며 울기도 했고 어떤 때에는 갑자기 아버지 얘기를 꺼내며 저를 붙잡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든 동생을 달래주고 자신이 잘못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떠난 게 아니라는 것을 되풀이하며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저도 미성년자였고 마음속에는 커다란 상실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동생을 다독여줘야 하다 보니 제 눈물조차 마음대로 흘릴 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육체적으로 가능한 일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정식으로 고용해주는 곳은 없었지만 식당에서 허들의 일을 돕거나 신문 배달, 택배 상하차 같은 것을 밤늦게나 새벽에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어 집에 와보면 동생은 혼자 밥도 챙겨 먹지 못한 채 잠들어 있곤 했습니다. 그걸 보면 가슴이 미어져 왔고 어떻게든 동생만은 제대로 돌봐야겠다는 생각에 더욱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동생이 중학교에 입학할 즈음 저는 이미 고등학생이었지만 사실상 제대로 학교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출석 일수나 내신 성적을 신경 쓸 여유도 없었고 아침부터 밤까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저와 동생이 이 집에 살 수 있으려면 밀린 집세와 공과금을 계속 납부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동생의 급식비나 학비를 생각하면 가끔은 숨이 막힐 것 같은 절망감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딘가 마음 한켠에는 아버지가 언젠가는 돌아올지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 저는 결국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이미 출석 일수도 턱없이 부족했고 학교를 마치더라도 대학에 갈 형편은 어차피 안 되었기 때문에 차라리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구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동생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했을 때 선생님은 제가 가진 사정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그 순간 정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당연하게 학교에서 공부하고 미래를 꿈꾸는데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접어두고 당장의 생존을 위해 일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자퇴를 하고 나서 저는 막 노동판에 들어갔습니다. 건설 현장, 철거 현장, 때로는 쓰레기 수거 현장에 나가서도 일했습니다. 몸은 20살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이런저런 경험으로 어느 정도 단련되어 있었기에 처음에는 어른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두렵고 어려웠지만 이내 제법 잘 적응해 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가서 온종일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허드레질을 도맡아 했습니다. 물론 당시만 해도 미성년자가 막노동을 하는 것이 불법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 형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고 무뚝뚝하거나 각자의 삶에 지쳐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몇몇은 제 사연을 듣고는 불쌍하게 여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일당을 조금 더 챙겨주시기도 하고 밥이라도 사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는데 그분들의 작은 배려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중학생이 되면서 사춘기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예민하고 날카로운 말투로 저를 대하는 날도 많았고 가끔은 형이 뭔데 내 인생에 간섭하느냐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상하고 억울했지만 이내 동생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했고 저는 동생을 돌본다고 해도 아직은 제 자신도 미성숙한 상태였기에 때때로 동생이 원하는 방식과 다르게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향한 제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힘든 상황이 이어져도 동생이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랐고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라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동생이 학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가끔 동생이 형, 정말 나만 믿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하고 물어보면 저는 당연하지. 너밖에 없으니까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복합적인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아직도 오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교차했지만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혈연은 동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악착같이 버틴 덕분인지 동생은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졸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열심히 노력했기에 학업 성적도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동생이 대학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때부터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를 그만둔 이유가 동생만이라도 어떻게든 공부시키고 싶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이제 막노동 현장에서 조금 더 경험이 쌓여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하면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뭉클했고 부모 없이도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이 조금씩 피어났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동생은 결국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현장 한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흙먼지 가득한 작업복을 입은 채 합격 통지를 받은 동생의 전화를 받고는 정말 축하한다. 너무 고생 많았다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동생도 전화 너머에서 흐느끼며 형, 내가 해냈어. 그리고 형 덕분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지켜주고 싶은 존재가 이렇게 잘 자라주었구나라는 보람과 함께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대학에 입학하고 저도 여전히 막노동 현장에 나가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동생이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지역이라 생활비 부담이 비교적 적었지만 그래도 대학 등록금이며 책값이며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또 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용돈을 벌겠다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동생마저 생계로 인해 공부에 집중할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고 제가 더 힘내서 돈을 벌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동생은 스스로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형에게만 기대기보다 자기 힘으로도 살아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냥 반대만 할 수 없었기에 결론적으로 동생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조금씩 자립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게 자주 전화를 걸어 형, 오늘은 학교에서 이런 걸 배웠어 라며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다시 한번 저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음을 느꼈습니다. 동생이 진정으로 행복해 보였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겐 큰 선물이었습니다. 시간이 또 흘러 동생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도 아버지의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그리움을 동시에 간직하게 되었고 어쩌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중간중간 경찰서나 관공서에 실종 신고나 가족관계 조회 같은 것을 해보려고도 했지만 아버지가 워낙 연락을 끊고 살아온 터라 어디에 계신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이 동생과 저 둘만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단념하는 방법을 배워나갔습니다. 동생도 아버지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그리움이 있을 테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알아버린 듯 했습니다. 동생이 어느덧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더니 직장에 잘 적응하고 직장 동료들과도 나름대로 친해져서 즐겁게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동생을 볼 때마다 저도 기쁘고 대견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지만 최소한 가족으로서 물질적,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에 동생이 큰 탈 없이 사회에 나와 정착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동생은 종종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라고만 소개했는데 차츰차츰 깊은 사이가 되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저도 조금씩 감을 잡았지만 부디 세세하게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동생이 연애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한껏 흐뭇했습니다. 가끔 동생이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제게 보여주기도 했는데 참 맑고 순수해 보이는 표정의 인상이 좋았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동생이 드디어 사랑을 찾았구나. 이제 진짜로 어른이 되어 가는구나 싶어 뿌듯해했지요. 몇 달 뒤 동생은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저에게 정식으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모습이 참 예의 바르고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서로 간단히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친구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저희와는 또 다른 아픔을 겪었기에인지 동생과 공감대가 잘 형성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계시지만 집안 사정상 자주 뵙진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왠지 동질감을 느껴서 저도 모르게 그 친구를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그 친구와 점점 깊은 사랑을 키워나갔고 저에게도 가끔 둘의 다정한 모습을 자랑하며 결혼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저는 속으로는 조금 놀랐습니다. 동생이 이제 결혼을 생각할 만큼 성숙했나 싶기도 했고 그만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눈빛을 보니 진심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나 서로의 가정 배경 같은 것이 걱정되긴 했지만 동생이 이미 굳은 의지를 보이는 이상 저는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결혼은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너희 둘이 함께 책임지고 살아갈 자신이 있다면 형으로서 기꺼이 축하해줄게. 대신 서로 상처 주지 않고 평생을 아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양가 상견례도 해야 하고 예식장도 잡아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었는데 동생의 예비신부 쪽 집안이 비교적 여유가 있어서인지 대부분의 준비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주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괜히 미안해하거나 기죽지 마라. 우리가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그 가정의 진정성으로 대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비신부의 아버지는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 편이라 상견례에서는 딱 한 번 얼굴을 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동생이 저에게는 아버님께서 바쁘셔서 직접 만나 뵈기 어려울 것 같아라고 말했기에 저도 정식으로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비신부 측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신부 어머니가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어서 상견례는 원만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준비 기간이 꽤 짧았지만 동생과 예비신부 측 모두 열심히 서둘러 계획을 세웠고 동생의 직장 동료와 친구들도 흔쾌히 도와주었습니다. 예식장도 저희가 생각보다 훨씬 훌륭한 곳이었는데 동생의 예비신부 쪽에서 지원해 주어서 가능했습니다. 너무 고마웠고 또 한편으로는 동생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동생이 입을 턱시도 상태를 확인하고 예식장에 필요한 소품이나 동생이 놓친 것이 없는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평생 동생을 위해 고생만 했던 인생 같았는데 오늘만큼은 제게도 뿌듯함과 벅찬 감정이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동생이 가정을 이루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전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해보니 사람들로 북적였고 동생은 신랑 대기실에서 이미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침착해 너 오늘의 주인공이야 라고 했더니 동생은 형, 내가 너무 떨려서 어쩌지? 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저는 너는 분명 잘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마음 편히 가져. 신부가 더 긴장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든든한 모습 보여줘야 해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는 아버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왜 이런 날에도 오시지 않는 걸까? 그렇게 원망과 씁쓸함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지만 이미 돌아설 수 없는 시간임을 알기에 최대한 그런 감정을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고 동생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하나둘씩 축하 인사를 건네는 가운데 신부 측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부 아버지도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신부 대기실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순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턱 막혔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한때 매일 보았던 그러나 너무 오랜 세월 잊으려 애썼던 그 얼굴. 바로 저와 동생을 버리고 떠났던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제 몸을 휘감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여기 계신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신부의 아버지가 되신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본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란 것 같았고 잠시 후 눈을 돌리며 말없이 피하려고 하셨지만 제 발걸음은 이미 그분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맞죠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제 머릿속은 하얗게 정지된 듯 했습니다. 분명 이 결혼은 동생이 간절히 바라던 사랑의 결실이었고 이 결혼식장에서 우리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다른 가정을 이루어 신부의 아버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감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아버지를 본 그 충격 때문에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또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고 저나 동생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듯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이라도 아버지에게 달려가 울며 왜 그때 우리를 버렸느냐고 따지고 싶었고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 있냐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이라는 현실과 동생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마음이 저를 억눌렀습니다. 동생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아마 모든 것이 엉망이 될 테고 결혼은커녕 동생의 마음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필 이런 날 이런 식으로 재회하게 되다니. 마음 한편에서는 울분이 치밀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동생이 사랑하는 신부가 바로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잔인하게도 우리를 연결지어 버린 듯 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미안하다. 정말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입술은 말라붙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은 이미 시작 직전이었고 동생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신랑 대기실에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정말로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속으로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해봤자 달라질 것은 없었고 동생이 결혼식을 무사히 치르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신히 감정을 주체하며 오늘은 동생의 날이니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결혼식을 마치자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제 목소리는 울먹였고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는 작게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내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신부가 입장할 때 제 눈에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했고 아버지가 축사를 하시려 단상에 올라가자 제 귀에는 과거의 아버지 목소리가 희미하게 메아리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며 두 사람이 함께 행복을 누리길 진심으로 바라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버지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 괴롭기도 했지만 이 결혼식에서 그런 생각을 표출하는 것은 동생의 미래를 망쳐버릴 것 같아 꾹 참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가 자신의 장인이 될 줄 전혀 모르는 상태였으므로 해맑게 웃으며 신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평생토록 이렇게 뒤늦은 재회를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저를 엄습했지만 동생의 웃는 얼굴을 보니 일단 오늘만큼은 모든 걸 잊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고 손님을 배웅하는 분주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제 눈은 계속 아버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부와 함께 여러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지만 문득문득 저와 눈이 마주칠 때는 복합적인 감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그 상황이 너무나 어색하고 불편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식이 모두 마치고 나서야 식장 한쪽 구석에서 아버지와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동생과 신부는 이미 신혼여행 준비로 분주했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정말 미안하다.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수없이 생각해 온 말이 있었지만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왜 그때 우리를 버리셨어요? 라는 말만 겨우 뱉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다. 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는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어. 너희를 볼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도망치듯이 떠났다. 그러다 우연히 다시 가정을 이루게 됐고 어느덧 이렇게 돼버렸다. 내 잘못이 크다는 걸 잘 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아버지의 말이지만 저는 그 고백이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도망치듯 떠났다는 말이 너무나 무책임하게 들렸고 그 사이에 저와 동생이 겪은 고통의 세월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힘들었다. 한마디로밖에 표현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고 아버지께 쏟아내고 싶었던 원망이 많았으나 결혼식장에서 더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날은 동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새 출발을 하는 날이고 저는 그 행복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에서는 수천 가지 감정이 뒤엉키며 비통함과 서글픔이 몰려왔습니다. 우린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예식이 모두 끝나고 동생 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났고 저와 아버지는 오래된 상처가 얽힌 채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 후 며칠 뒤 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저는 한동안 망설였지만 저와 동생을 버렸던 분이라고는 해도 이제 동생의 장인어른이 되어버린 이상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에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조용한 찻집에 앉아 기다리고 있으니 아버지는 예전과는 달리 조금 수척해진 얼굴이긴 했지만 옷차림도 반듯하게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처럼 낯설기도 했고 동시에 아버지 특유의 분위기가 남아있어서 복잡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아버지는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너도 많이 놀랐을 것이다. 내가 다시 가정을 이루고 딸을 낳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사실 한 번도 너희를 잊은 적은 없었다. 그렇지만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몰랐고 너무 미안해서 차마 찾아갈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이 아이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가 내 동생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버지는 연신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싸늘했지만 동생 생각도 해야 했습니다. 이제 동생에게 언제쯤 이 사실을 말하실 생각이세요? 하고 물었더니 아버지는 차마 말할 엄두가 안 난다. 결혼식 전에 알았으면 결혼이 깨질까 두려웠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다라며 답했습니다. 저 또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동생이 알게 된다면 아버지를 향한 분노도 분노지만 신부와 그 가족에게도 큰 충격이 될 겁니다. 결혼이 이미 성사된 이상 그 아이도 아버지의 친딸인 만큼 동생과는 사실상 혼인관계를 통해서나 혈연적으로나 아직까지 문제는 없지만 그 상처와 배신감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아무 말 안 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아버지에게 했고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며 그건 또 다른 거짓일 테니 언젠가 동생이 알게 되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이 두려웠습니다. 언젠가 동생이 진실을 알게 되면 지금의 행복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당장 동생에게 사실을 밝힐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동생이 평생 꿈꿔왔던 작은 행복을 이제서야 손에 쥔 건데 단지 저희 아버지가 그쪽 가정의 가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당부했습니다. 일단은 동생 앞에 나타나지 말아달라. 이 이야기를 형님 즉 장인이라고 말하면서 친근히 다가가지도 말고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필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달라. 아버지는 제게 알겠다. 내 말이 맞다. 다만 내가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는 동생의 아이가 생기거나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되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그 말도 참 뻔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서라도 속죄하고 싶다는 뜻이겠지요. 이 모든 상황이 얄궂고 동생의 행복이 엮여 있으니 마냥 제가 제멋대로 결정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저와 아버지는 동생과 신부에게 이 사실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동생 부부가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행복을 찾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이후 동생과 신부가 돌아와 새로운 신혼집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동생이 원하면 언제든지 도와주려고 했지만 다행히 신부 집안에서 재정적으로나 여러모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셨기에 동생은 크게 부담되지 않는 환경에서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이 가끔 장인 어른께서 나한테 잘해주신다. 해외 출장 다녀오실 때마다 나한테 선물도 가져오시고 회사 일도 물어봐 주신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로 나를 키우셨다고 들었는데 그걸 생각하면 내가 더 잘해야 할 것 같아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그 장인어른이 곧 저희의 친아버지이고 동생을 버리고 떠난 똑같은 사람이란 걸 알면서도
동생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려 하는 모습을 보자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진실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버지는 몇 번 제게 연락을 해 오셨지만 저는 일부러 거리를 두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저에게 집 근처에 잠깐 들를 수 있을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하러 가야 한다고 둘러대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밤늦게 귀가하다가 우연히 집 앞 골목에서 머뭇거리며 서 있는 아버지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돌아오는 것을 보자 놀란 표정이었고 저도 순간 심장이 철렁했지만 무시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안하고도 서글펐지만 부디 다시 만나서 서로 감정을 헤집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이 상황을 전혀 모른 채 그저 결혼 생활에 적응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신부와 함께 주말에 저를 찾아오기도 했고 함께 식사를 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신부는 여전히 밝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 동생과 함께 있을 때면 한결같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떤 날은 제게 형님, 결혼식 준비할 때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도 형님 칭찬을 자주 하신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웃음 뒤에 숨겨야 하는 진실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 결혼 생활이 평생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 무너질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동생이 정말로 행복해 보였고 고생만 하던 동생이 자신이 꿈꾸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그 자체로는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형, 나 사실 고민이 있어. 아버님이 우리 아기를 빨리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나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아버님에게 패기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죄송하다고 느껴지기도 해. 어머니를 홀로 두고 성장한 환경에서 아버님이 바라는 게 많으시니까. 동생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얼마나 우리를 버린 아버지랑 똑같이 무책임한 사람인지 하고 비난하고 싶은 충동이 잠시 솟았지만 현실에서는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저 아직 너희가 어린 것도 아니고 조금 천천히 준비해. 아버님이 혹시 부담을 주시더라도 너희 부부만의 속도에 맞춰 결정하면 돼. 아이는 정말 소중한 존재이니 신중하게 생각해라 정도였습니다. 동생은 곰곰이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그래도 아버님은 참 좋은 분이야. 나를 진짜 아들처럼 챙겨주시고 늘 격려해 주신다. 물론 형도 내게는 소중한 가족이지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내게도 생겼다는 게 참 다행이야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은 또 한 번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고개만 끄덕이며 그래, 다행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사이는 여전히 어색하고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동생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버지는 동생과 접촉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생 부부가 가족 모임을 갖자고 할 때마다 아버지는 괜히 출장 일정을 잡거나 몸이 안 좋다며 빠지곤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동생은 오히려 아버님이 나를 싫어하시나라며 고민하기도 했고 저에게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위로해주며 아버님도 바쁘실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해도 동생은 그래도 결혼 초기에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자꾸 시간을 피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버지 입장에서도 차마 내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순 없었습니다. 시간이 또 흘러 동생 부부는 결혼 1주년을 맞았습니다. 동생은 기념으로 작은 파티를 열고 싶어 했고 아버지와 저 그리고 신부 쪽 다른 가족들을 초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저에게 형, 아버님께 직접 전화해서 좀 부탁해 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왔습니다. 아버지와의 사이가 어색한 것도 모르고 동생은 단순히 제게 형은 어른이니까 아버님께 한번 말씀해 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이 결혼 1주년 기념으로 파티를 연대요. 장인 어른께서 참석해 주시길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 같아요. 아버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 없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그래, 내 딸이자 내 동생의 아내를 위해서라도 가야겠지. 거기서 또 우리가 마주쳐도 괜찮겠니?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내키지 않았지만 동생의 부탁이었던 만큼 동생이 원하는 일이니까 저야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힘드시다면 안 오셔도 좋지만 다만 동생 부부에게는 실망일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알았다. 가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결혼 1주년 당일 파티가 열리는 레스토랑에 모인 사람들 중에 아버지는 조금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동생 부부는 잔뜩 신이 나서 여기저기 인사를 건네고 신부의 다른 친척들도 환한 얼굴로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곧이어 아버지가 들어서자 동생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다렸어요. 아버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래, 늦어서 미안하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복잡한 마음에 잠시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쐬면서 이게 대체 뭔가. 아버지는 내 아버지이면서도 동생에게는 장인이고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 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니. 동생은 저 얼굴을 평생 존경하고 따르려 할 텐데 결국 영원히 숨길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언젠가 모든 것이 밝혀질 텐데 하는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내내 어색했습니다. 동생과 신부는 저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며 형님 덕분에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정말 소중한 하루예요 라며 웃었고 아버지는 반대편 자리에서 조용히 술잔만 기울이며 식사를 하셨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중간중간 분위기를 띄우려 노력했지만 아버지는 좀처럼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파티는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돌아갔고 저와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뒤처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생 부부는 파티가 끝나고 신부 측 친척들과 잠시 더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아버지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아버지는 저에게 고맙다. 오늘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서 다행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별 말씀을요. 저야 동생이 행복하면 그걸로 된 겁니다 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조금 쓸쓸한 표정으로 너는 어떻게 지내니? 아직도 막노동 일을 하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그렇습니다. 딱히 달라진 건 없어요. 몸 건강해주시면 그나마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혹시나 힘든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해.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라고 꺼냈습니다. 순간 저는 참았던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올라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물론 동생 때문에 억지로 참아주시는 걸 수도 있지만 제게 이러시는 건 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라고 답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동생 몰래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저는 동생이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만 보면 됩니다. 아버지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미안한 듯 입술을 깨물며 그래 미안하다. 그런데 혹시나 내가 정말 힘들다면 그때는 나를 찾아와 줄 수 있겠니? 조금이라도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저로서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아버지에 대해 무척이나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고 저 역시 동생이 행복하길 바랐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는 여러 가족 모임에서 가끔 마주치긴 했지만 대체로 서로 거리를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동생도 때로는 아버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아쉽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아버지도 그걸 감수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동생이 제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드디어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이죠. 동생은 전화통화 내내 기쁨에 들떠 있었고 제가 그 뉴스를 듣는 순간 복합적인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 든 감정은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동생이 이제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다니
얼마나 대견하고 소중한 일인가. 하지만 동시에 문득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이 아이의 할아버지는 혈연상 제 동생과 저의 친아버지이자 신부의 아버지인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과연 평생 숨길 수 있을까? 혹은 언제 어떻게 들킬까? 아이가 태어나면 어쩌면 피검사나 이런 일로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의 행복한 목소리를 들으며 제 입 밖에 그런 걱정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정말 축하한다. 몸조리 잘하고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고만 답했지요. 아버지도 곧 이 사실을 알게 되셨을 테고 동생이나 신부가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는 무슨 심정이었을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조금 낌새를 느끼기는 했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후 아버지는 한동안 저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아버님이 정말 좋아하시긴 하셨는데 뭔가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다.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닐까라며 걱정했지만 저는 그저 그러실 리 없을 거야. 신경 쓰지 말라고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래도 내가 이 아이에게 진정한 할아버지인가 아니면 장인어른인 척해야 하나 하는 복잡한 마음이셨겠지요. 세상에 이런 기구한 관계가 있을까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이어진 운명이라면 우리 각자는 저마다의 방식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동생 부부는 무사히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동생이 병원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어. 축하해줘, 형. 이라고 말할 때 저는 벅찬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아버지가 되고 한 생명을 책임지는 어른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저만 따라다니던 그 동생이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생명을 품어낸 겁니다. 저는 병원으로 달려가 아기를 안아보았고 너무 작고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동생과 신부 역시 지쳐 보이지만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마음속에 품은 비밀과 상처가 잠시 잊힐 정도로 환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도 병원에 오셨습니다. 동생은 아버님, 손주 보고 가세요 라고 정중하게 권유했고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치는 듯했고 아기를 보는 눈빛이 젖어 있었습니다. 문득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우리 아버지도 어쩌면 저와 동생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동생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저희 아이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했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후 핑계처럼 회사에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겠다라며 병실을 나가셨습니다. 동생은 오히려 아버님은 늘 바쁘셔. 그래도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생겨서 좋다며 웃었고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시간이 계속 흐르고 저는 여전히 막노동 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생 부부는 육아에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종종 저에게도 아이의 사진을 보내주며 형, 조카 좀 봐. 예쁘지? 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역시 아이가 태어난 후로는 동생 부부 쪽에 비교적 자주 연락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마도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 크시겠지요. 하지만 동생과는 달리 저와 아버지 사이에는 견고한 벽이 존재했기에 우리는 서로 대면하기를 피했습니다. 동생 부부의 집에 아버지가 오신다 하면 저는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았고 혹은 아버지가 괜히 피해서 다른 날짜에 방문하시는 시기였습니다. 마치 서로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교묘히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 부부가 아이 돌잔치를 계획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와 아버지도 초대받았고 신부의 친척들도 모두 올 예정이었습니다. 동생은 형, 이번엔 꼭 아버님이랑 같이 자리해 주세요. 아버님도 와주실 거라고 했고 형도 조카의 첫 생일이니까 다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자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동생을 위해 그리고 조카를 위해서라도 그날만큼은 꾹 참고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돌잔치 날 꽤 많은 사람이 모였고 저도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동생 부부는 정성껏 파티를 준비했고 아이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아버지도 도착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예전보다 조금 야윈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시더니 동생 부부에게 돌잔치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생 부부는 환하게 웃으며 아버님이 와주시니 정말 든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인사를 건네지도 못하고 그저 떨어진 자리에서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 마음은 또 한 번 복잡해졌고 겨우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잔치는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아이가 돌상에서 몇 가지 물건을 짚는 돌잡이 행사도 했고 동생과 신부는 즐거운 표정으로 사진을 찍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는 중간중간 아이를 안고 다정히 대해주기도 했고 손주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제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동생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대부분의 손님이 돌아가고 저와 아버지, 동생 부부, 그리고 몇몇 가까운 친척만 남았습니다. 가게 측에서 뒷정리를 하는 동안 잠시 공기가 조용해지자 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다. 많은 분들 앞에서 말하기는 어렵고 당사자인 너희 둘만이라도 알아야 할 것 같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동생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급히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 하시려는 거예요? 라고 물었지만 아버지는 결심한 듯 저를 제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너희 사이에 아이도 생겼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내가 더 늦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동생과 신부는 영문도 모른 채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며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안 된다는 생각에 당황했고 크게 동요하며 아버지를 말리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이자 너희 신랑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나는 이 두 사람의 친아버지야.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생은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신부는 이해하지 못한 듯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님은 제 아버지인데 어떻게 제 남편의 아버지가 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고 결혼식 날 신랑의 형이 나를 보고 깜짝 놀랐던 걸 기억하니? 그 이유가 바로 내가 그 형과 신랑의 친아버지이기 때문이야. 나는 오래전에 그들 곁을 떠났지만 운명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동생은 충격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 이게 무슨 말이야? 그동안 알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동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듯 했고 이제야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된 순간이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미안하다. 너 결혼식장에서 알아버렸어. 하지만 내가 행복해 보여서 차마 말하지 못했다라고 답했지만 동생은 이미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부 역시 아버님. 아니 그럼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저 사람은 제 남편인데 아버님이 그 남편의 친아버지라니 그럼 우리 아이는 대체? 라며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아버지는 울컥한 목소리로 내가 다 잘못했다. 예전에 너희를 버리고 떠난 죄도 크고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것도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내가 너희의 가정을 무너뜨릴까봐 그리고 너희가 이미 사랑으로 맺어진 사이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너무 늦은 고백이라 더욱 미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동생 곁으로 달려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내가 이렇게 결혼까지 한 상황에서 내 행복을 무너뜨릴까 봐 말할 수가 없었어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신부는 멍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곁에 있던 몇몇 친척들도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생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채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형, 내 결혼식 때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왜? 아버지 정말 너무해요.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저보고 이제 어쩌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사실은 드러나 버렸습니다. 숨겨져 있던 진실이 폭발하듯 튀어나왔고 동생의 삶과 신부의 삶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죄스러운 마음에 동생에게 사죄했지만 동생은 다신 보기 싫다며 저를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전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잖아요. 라고 울먹였습니다. 아버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제자리에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결국 파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돌잔치였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고 동생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고서 몇 달 동안 서로 말도 제대로 섞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동생은 저에게도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저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결혼 전이나 혹은 아예 결혼 이후에도 저나 동생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었다면 혹은 평생 숨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 후 동생은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신부와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는 말을 지인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아이를 둔 상태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니 그 충격과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저에 대한 실망까지 동생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신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신부도 아버지를 향한 배신감에 집을 나와 친구 집에서 지내며 동생과도 소통을 거의 하지 않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도 몇 번 동생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려 봤지만 동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제 목소리를 듣고는 가세요. 나 형이랑 말하기 싫어요 라며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동생을 설득하고 싶었지만 제가 저지른 일들이 너무나 크고 상처가 깊었으니 동생이 쉽게 마음을 열 리 없었습니다. 그 사이 동생 부부의 아이는 할머니와 어머니도 없는 상황에 친아버지와 친어머니가 별거를 해버리니 더욱 딱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 동생 부부를 찾아가 무릎이라도 꿇고 빌고 싶어 했지만 동생이 아버지조차 거부했습니다. 우리한테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오는 거냐. 평생 떠나 있더니 이제 와서 나타나 가정을 파괴해놓고 책임진다고? 라며 분노했거든요. 저는 그저 안타까움에 가슴을 치며 동생아, 미안해. 내가 너무나 미안해. 형이 내 행복을 빼앗으려던 건 아니었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라고 혼잣말하며 날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도 크게 알아누웠고 신부 또한 심리 상담을 받는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꿈꾸던 동생의 행복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인가요? 과연 이들이 다시금 서로를 받아들이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화해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버지를 원망하다가 또 제 자신을 자책하며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만약 제가 진작 동생에게 솔직히 말해 주었다면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파국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게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평생 숨기고 조용히 살았다면 동생이 끝까지 행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 어떤 선택을 했어도 이런 결과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는 생각도 듭니다. 세상은 참으로 잔인하게 얽혀 있고 우연히 때때로 가장 큰 비극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는 순간에도 제 마음은 복잡하고 쓰립니다. 아마도 이 모든 사연을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왜 하필 이렇게 서로가 가족인 줄도 모르고 사랑에 빠졌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마치 한 편의 막장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상황의 당사자였고 비극을 막아내지 못한 채 결국 이렇게 거대한 상처만 남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분명 제가 전하고 싶은 교훈도 있습니다. 가족이라 함은 결국 서로에 대한 믿음과 책임감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그 끈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순간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지 않았더라면 동생과 제가 이렇게까지 힘든 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었을 테고, 설령 엄마를 잃은 슬픔이 있었다 해도 서로 의지하며 훨씬 더 나은 삶을 꾸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 또한 동생의 행복을 위해 진실을 숨기는 것이 항상 옳은 일인지는 끝까지 고민해 봐야 했을 테지요. 비극이 일어난 뒤에야 뒤늦게 모든 것을 깨닫는 어리석음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동생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동생은 아직도 깊은 배신감에 몸부림치고 있고, 신부 역시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있으니 이들을 서로 어떻게 설득하고 위로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게 남은 것은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아직도 마음속에 타오르는 아버지를 향한 원망뿐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동생이 저를 용서해주고 다시금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 건 그냥 이런 극단적인 상황도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깔려있는 상처와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과거의 상처를 숨기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그걸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솔직해지고 서로 손을 잡아줄 수 있길 바랍니다. 저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는 분이 한 명이라도 더 생긴다면 이 이야기를 털어놓은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거나 더 많은 사연을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